김대중은 그의 평화상 수상자였다. 그의 목표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뇌물 사건 중 하나일 수 있다. 김대중이 국가 원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노벨 평화상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마 아까 어떤 시청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뭔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아주 대규모의 로비와 공작이 있었군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는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노벨상 이 김일성과 또 이 만남도 가지려고 했고, 물론 김일성이 그 뒤에 3주 뒤에 사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조목조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김기삼, 미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요. 재미 변호사입니다. 이 김기삼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재미 변호사인데 전직 국정원, 그 당시에는 안기부가 되겠죠. 또는 그 이전에는 이제 중앙정보부가 되겠고요. 이 안기부의 공작원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국정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한 분이 망명을 했죠. 이제 미국으로 한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생활을 못한다 해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해서 미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재미 변호사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우리는 노벨위원회를 속였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에 엄청난 금액의 로비 금액과 그다음에 공작이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바로 노르웨이의 국영방송 NRK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국영방송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언론 매체 스카이 데일리가 이것을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쭉 1번부터 한 20번 정도까지 시리즈를 통해서 이 책 내용을 소개한 이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 원본 출처는 김기삼 재미 변호사 국정원 출신의 서울법대 국정원 출신의 당시 이 노벨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를 했던 분이 지금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는 노벨위원회를 속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노르웨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한국의 어느 매체도 보도를 지금 하지를 않았는데요. 바로 스카이 데일리 지난번에도 광주 5.18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매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카이 데일리에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에 김대중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이 관여가 덜 되는 것은 제가 과감히 생략을 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 짜여진 캠페인이 진행이 됐었다. 한국 정보 문서를 기반으로 새로 출간된 책에 따르면 이 책을 바로 김기삼 재미 변호사 전 안기부 공작원이었던 분이 책을 썼다는 얘기죠. 이 책에 따르면 노르웨이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쫓는 게임에서 체스의 말처럼 사용됐다. 뭔 얘기냐? 로비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결국은 사람이 선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요즘처럼 무슨 AI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벨위원회도 결국은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이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추천이 됐고 이 추천에서 보다 많은 그 표를 얻으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컴피티션 경쟁자가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 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려하게 장식된 오슬로 시청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75세의 한국 대통령 김대중이 짧은 발걸음으로 연단을 가로질러 군나르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 손으로 금으로 된 노벨상 메달, 다른 손에는 상장을 들고 약 1000명의 관중과 수백만 명의 TV 시청자 앞에서 찬사를 받았다. 날짜는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은 그의 평화상 수상자였다. 그의 목표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20여 년 전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김기삼, 제가 말씀드린 김기삼 씨가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뇌물 사건 중 하나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큰 뇌물 사건 중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는 노벨 평화상에 걸맞은 평화사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 이번 주 노르웨이에서 출간된 책 노벨 평화상 타기, 이 영어로는 The Hunt for the Nobel Peace Prize라고 하는 이 영어로 된 책에서 김기삼과 미국 언론인이자 작가인 도널드 커크, 이 두 사람이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노르웨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부패와 뇌물을 사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대통령의 평화상 자격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적 결정과 행동을 이끄는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은 김대중이 국가 원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적었다. 국정원이 노벨 프로젝트, 영어로는 N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N은 노벨, P는 프로젝트, MP라고 불리는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어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만들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당시 김기삼은 설명을 한다. 김기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산하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했다. 대외협력지원실이라는 이름이 사용됐지만 이 대외협력지원실은 사실은 노벨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겁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대통령 관저인 서울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고요.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이제 김대중 곁으로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대통령의 개인 보좌관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른바 노벨팀, 즉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국정원 그룹은 노벨위원회가 자신들이 캠페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만약에 노출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했다. 김대중의 후보 자격, 그 노벨상 후보 자격이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은 노벨위원회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했으며 항상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했으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노르웨이와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칭찬을 확보해야 했다고 이 두 저자들은 말한다. 이 노벨팀은 정보 자료를 만들고 동시에 외교관을 가장해서 노벨위원회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 여기에 이제 인물들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인물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이 책은 전하고 있다. 결국 구나로 스톨세트와 게이르 룬데스타트 두 사람이 한국 노벨상 타기 캠페인의 주요 목표로 지목되었다고 김기상은 증언을 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스톨세트와 룬데스타트,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의 그 심사에 키를 쥐고 있던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당시 스톨세트는 노벨위원회의 위원이자 오슬로 주교였으며 이 심사위원이 오슬로의 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상당히 그 지역 총책임자라는 얘기죠. 주교라는 얘기는 서울 대주교의 주교처럼
또 룬데스타트는 노벨위원회의 사무총장이자 노벨연구소의 소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들 말고도 노벨위원회의 위원들은 더 많았습니다만은 이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인 룬데스타트 그리고 노벨위원회 위원이자 오슬로 주교였던 스톨세트 두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벨팀의 계획은 이들이 오슬로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대사 및 그 배우자들과 저녁 식사에 초대되는 것이었지만 햇볕 정책과 한국 상황에 관한 객관적 정보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음을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가 있었다라고 이 책은 설명했다. 즉 자신들이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혹시라도 이 한국에서 나를 지금 구워 삶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관리 대상으로 삼았구나.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의 일환이겠다라고 눈치를 채면은 이거는 큰 역효과를 내니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이거죠. 김기삼 씨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톨세트가 노벨위원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김대중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김대중이 강력한 평화상 후보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암시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룬데스타트 사무총장이죠. 이 사람도 김대중에게 매우 우호적인 사람으로 분류가 됐다. 그들은 1980년대 하버드대에서 함께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 룬데스타트는 노벨위원회에서 많은 작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노벨팀이 조정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목표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이 책에 따르면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는 스톨세스와 룬데스타트를 따로 여러 차례 만나고 대사 관저와 레스토랑에서 여러 번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 1999년 한국의 노벨팀은 스톨세트와 그의 아내를 한국에 초대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받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두 사람대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는 또 이 본국에서 이제 명령을 하단을 받았겠죠. 지금부터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타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니 당신은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본국에서 훈령이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그걸 이제 외교에서는 훈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대사가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르웨이 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스톨세트라는 사람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 방문은 그와 김대중 대통령 간의 비공식 회동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노벨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기 약 1년 반 전에 이루어졌다.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키맨들은 집중적으로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999년 스톨세스 부부의 방한 일정은 노벨 프로젝트를 주도한 대통령의 최측근 김한정이 기획했다고 한다. 여기에 이제 김한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김한정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 민주당의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두 번인가 세 번 재선 아니면 3선의 이 민주당 의원인데 이번에는 이제 공천에서 탈락이 됐죠. 바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제 대학 동기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친구인데 대학 동기가 이 친구는 이 호남이 아니라 경상도가 자기 고향인데 일찌감치 김대중 쪽에서 김대중 수행 비서를 시작을 통해서 이제 정치인의 길을 갔는데요. 여기에 김한정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하고 친구니까 나이도 저랑 똑같고요. 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을 하고 이번에 지금 4월 총선에서는 이 공천을 받지를 못했죠. 이 김한정이 바로 김대중이 내세운 아주 은밀한 밀사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스톨세트 부주는 김한정과 지금 얘기한 김한정과
국가정보원팀에 의해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다. 이제 아까 얘기한 스톨세트 부부가 한국에 넘어옵니다. 이제 1년 반 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김한정은 주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 책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노벨팀은 스톨세트와 그의 아내의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1등석 항공권, 호텔 모든 것이 포함이 당연히 돼 있었고 한국 국가정보원과 김한정은 스톨세트를 매우 잘 대접했다라고 김기삼은 증언을 하고 있다. 뭐 얼마나 잘 해줬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또 이 부인하고 같이 한국을 방문했으니 이 스톨세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노벨위원회의 위원이자 오슬로 주교였다. 그렇군요. 우리가 주교 얘기하면은 천주교의 아주 고위직인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로비의 대상이 됐군요. 예, 이 부인하고 같이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향응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정보기관의 기록 보관소에는 이 스톨세트가 방문 후 보낸 감사 이메일이 지금도 남아 있다. 노르웨이 언론에 따르면 이메일에는 물론 대통령과 영부인을 만난 것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기삼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톨세트와 그의 아내가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을 때 한국팀의 태도는 이제 그를 낚았다. 우리가 한국으로 한번 부인과 함께 한번 오시죠 라고 할 때 그의 답변이 분명히 오지 않을 거다. 호의는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당연히 노벨 위원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방문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아내와 가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수락했을 때 야호 환호를 지었다는 것이죠. 야 이제 그를 낚았다. 우리가 거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과 감정을 샀다고 생각했다. 노벨 평화상만이 우리가 돈으로 직접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르웨이인들에게 큰 금액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고 대신 노벨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다. 특히 스톨세트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는 무진장 애를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노벨상을 돈으로 직접 노벨상이 얼마니까 얼마의 돈으로 살 수는 없어도 그 노벨상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키맨들은 이 상당한 공작에 로비에 수억 달러의 돈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요, 한국 대사와 외교관을 가장한 정보요원들, 국정원 정보요원들이겠죠. 스톨세트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했으며 2000년 평화상 수여가 결정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다고 정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룬데스타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7년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김대중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한국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어 했지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알려진 사람과 만날 의향은 당시에 없었다. 만나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한국에는 왔지만 김대중이 만난다고 해서 자기가 선뜻 만날 수는 없었다. 왜?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돼 있고 노벨 평화상을 그 누구보다도 받기를 수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노벨 평화상 위원으로서 그렇게 선뜻 만날 수는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벨 평화상 타기에서 이 김기삼 등 저자들은 룬데스타트가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와 가졌던 만남과 만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룬데스타트는 아마도 이 만남들이 비밀 캠페인의 일부였고 그 대화 내용이 모두 서울 본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이 책은 주장한다. 자, 이제 역사적인 그 노벨 평화상에 수억 달러가 지불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북관계 주요 돌파구가 2000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요. 북한의 김정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김대중이 그의 평화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번 김정일과 김대중의 정상회담은 김대중에게 큰 승리였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평화상 후보였으며
정상회담이 열린 해에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그 해에 어떻게든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룬데스타트는 북한의 김정일이 정상회담에 동의한 이유가 단순한 화해와 평화 작업만이었는지 의문을 가졌던 것 같다. 남한 대사가 룬데스타트와의 회의에서 보낸 정보에 따르면 이 룬데스타트는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이 사용되었다는 징후가 있는지 질문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사는 강력히 부인했다고 노벨 평화상 타기라는 책에서 언급한다. 한국 대사가 강력히 부인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삼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은 당시 노벨위원회가 모르게 돈 주고 열린 회담으로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적었다. 돈을 주고 열린 회담으로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김정일과의 만남 자체도 다 작업이 있었고 로비가 있었고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회담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김기삼은 말했다. 그는 2003년과 4년에 자신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 특별수사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조사 결과 약 4억 5천만 달러가 이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지급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김기삼은 아마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직간접으로 북한에 전해졌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공식적인 그 금액만 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천억이 훨씬 넘는 것이죠. 6천, 7천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김기삼은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만 그렇게 아주 빼박 증거가 있는 그 돈만이지 그런 게 없이 즉 꼬리가 안 달린 돈까지 하면은 그보다도 훨씬 많이 돈이 건네졌다고 확신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룬데스타트는 그의 책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후 현대자동차를 통해 북한에 지급된 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라는 또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 등장을 하죠. 북한에 지급된 금액이 있었다. 2000년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현대가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압박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여기서 이제 현대를 통해서 4억 5천만 달러 지급된 것만 공식적인 돈이 이렇게 기술이 됐는데요. 이 김기삼 당시 공작원은 실제로 건네진 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건네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또 이산가족 뭐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가지를 치면은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 테니까요. 김기삼의 언론 인터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김기삼 변호사 그 모습만 한번 띄워주시죠. 예, 김기삼 변호사라는 분이 실체가 있는 사람인지 괜히 지금 저기에 보면은 국정원 내부고발자 김기삼 재미 변호사가 이렇게 이분은 망명을 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이것을 폭로를 하려고 하자 각종 이제 압력이 들어오니까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쪽에서 재미 변호사를 하는데요. 서울법대 출신의 국정원 출신이죠. 네,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바로 김기삼의 내용에 또 충격적인 내용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최근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이 결정됐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김기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로자입니다. 내부 폭로자가. 나는 한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우선 그분께 축하를 드려야겠죠. 큰 상을 받았으니 하지만 지금 한순간은 엄청난 축복처럼 여겨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영원한 저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라고 지금 우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자 예,
왜냐하면은 제 눈에는 24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와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위원회를 속였지만 이번에는 노벨위원회가 우리와 전 세계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그 당시 노벨 평화상은 우리가 노벨위원회를 살짝 로비도 하고 속인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노벨위원회가 우리와 전 세계를 속이는 그런 현상으로 자기는 이해한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벨위원회가 우리와 전 세계를 속이려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번에 스웨덴 할리먼이 느닷없이 아시아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작가도 아닌 한강 씨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0년 노벨위원회가 국정원, 외교부 등 DJ 정부의 로비에 노란한 DJ 노벨 평화상 스캔들을 덮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술책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한강 작가의 노벨상 결정이 DJ의 노벨상 수상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사자는 물론 전 세계 언론 어느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강의 문학상 수상 결정은 아마도 막판 뒤집기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시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막판 뒤집기의 결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올해 아시아 작가에게 문학상이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다면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나 중국의 추안쉐가 유력한 후보였다고들 합니다. 올해 김대중 출생 100주년을 맞아서 김대중의 노벨상 로비 스캔들을 폭로하는 영문 김대중 and the Quest for the Nobel 이 책, 아까 설명을 드린 이 책이 출간됐고 10월 1일부터 국내 한 언론이 김대중의 노벨상 프로젝트 시리즈를 연재하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카이데일리의 시리즈를 연재하자 노벨위가 급고 방향을 튼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DJ의 노벨상 스캔들, 엄청난 로비와 공작금이 투입됐다 하는 노벨상 스캔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충격 요법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슨 근거라도 있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벨위원회는 DJ의 노벨상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2016년 12월 저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인 도널드 커커, 아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도널드 커크 선생의 노르웨이판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원정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소개됐을 때 노르웨이 국영TV가 보도하고 유력 일간지들도 대서특별하면서 현지에서는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안 하고 언론에도 소개가 안 됐지만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상당한 이 후폭풍이 있었다. 2016년이요. 그 후 룬데스타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노벨상 내부 이야기를 담은 책 평화의 비서 노벨상과 함께한 25년을 펴나기도 했다. 아까 사무총장이 책을 펴냈는데 그 내용, 저의 책 내용을 희석시키기 위한 자기 방어용 선전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 결정도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과 핵무기와 노벨상 메달을 뒷거래한 김대중의 노벨상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저들의 속임수입니다. 즉 더 큰 논란을 만들어서 기존의 논란을 덮어 씌우려는 전형적인 술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들이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저들의 얕은 수가 큰 실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김대중 탄생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이러한 거대한 공작과 로비의 결과였다고 하는 이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김대중뿐만이 아니고 노벨위원회, 노벨상 수상기관 자체의 공신력이 땅에 추락하는 것은 불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 막아야 되는 이 도구로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이 수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아시아, 그것도 아시아와 여성 컨셉으로 이 초점이 맞춰준 것이죠. 아시아 중에서도 여성 문학 작가에게
수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부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한강과 또 일본 작가, 중국 작가 이렇게 세 사람이 마지막 결선까지 노미네이트가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준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여성이 주면 좋겠다라고 기준 자체가 갑자기 바뀌었던 것이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이거에 대한 흠집내기, 자신들이 로비를 당했다라고 하는 흠집내기를 더 큰 파도로 작은 파도를 덮는 그런 전략으로 이 한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폭로를 된 김기삼 전 공작원이죠. 그러고 미국의 재미 변호사가 자신이 어떤 그 안위의 큰 그 문제가 뭐 미국에 주로 있다 손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그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무릅쓰고 자기가 책을 쓰고 또 각종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불거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이것이 김대중 정권에서 상당한 공을 들여서 이 쟁취한 노벨상이다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국정원,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 그리고 또 이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또 이 공작금이라든가 그것이 노벨상을 좌우하는 서너 사람에게 집중이 됐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그 위원은 자기 부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에 뭐 얼마나 또 융숭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내놓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여기에 등장인물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황장엽도 나오고요. 또 강철환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한 거고 이 여러 사람들이 김대중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그런 그 하나의 프로젝트 수행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영민이라는 사람도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권영민 의전수석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 중에 노벨 평화상, DJ의 노벨 평화상은 그가 대한민국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국정원이라는 또 공작기관 그리고 또 개인 김한정과 같은 노벨상 그리고 대외 국정원에 새로 팀을 만들어서 대외 협력 팀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 수상에 너희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이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만 일을 해라 라고 하는 특명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김한정이라는 지금 민주당 의원을 역임을 하고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한 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위원들을 한국으로 초대를 하고 아주 밀착 관계를 유지를 해서 기어코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이 성사가 됐다. 이런 것이 큰 골짜기인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그렇지 분명히 뭔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 추측에서 여기에 구체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요. 제가 아직은 지금 현재의 그 활동을 하는 분들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김기삼 그 변호사 얘기만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나도 반론할 게 있다라고 지금 현역에 뛰는 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반론을 제기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설명을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노벨위원회가 우리를 속였지만 이번에는 노벨위원회가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관계자를 속였다 하는 그 증언이 참 여러 가지를 말해 드리는데요. 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꼭 지금 큰 파도로 작은 파도를 덮기 때문에 그 별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한강의 수상을 제가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김기삼이라는 재미 변호사는 그런 식의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그 당시에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과 연결을 지어서 틀림없이 그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이 지금 노벨 평화상에 큰 로비와 공작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세상에 알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묻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노벨상을 한국으로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글쎄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그런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현재 진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지나면은 각종 그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문서라든가 또 결정적인 증언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 이것이 팩트로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강 관련된 프로젝트는 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 이 대한민국의 노벨상이 2개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정말 참 다이내믹한 나라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얽힌 그 내막은 그렇게 아주 아름답지도 또 아주 건전하지도 않은 그런 이 내막이 숨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